하지만 바로 이 구조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집도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자녀 월급은 그대로 모으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돈,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될까요? 아마도 오늘 이야기 속 인물 중 한 명은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16년과 조사국 10년의 경험, 국세청에서 온 세무사 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세언니 김혜리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때 보낼 때 통장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으시죠? 그거 적었다고 안심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그 메모 국세청에서 면제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매달 자녀에게 100만 원씩 생활비 보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 언니, 월급을 받아도 우리 아이들 요즘 살기가 힘들잖아요. 밥값, 월세, 손주 학원비만 좀 도와주는 건데요. 돈 보낼 때도 메모에 생활비라고 써놨어요. 세무사님,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2년, 3년 반복한 돈이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생활비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바로 증여로요. 아마도 오늘 이야기 속 인물 중 한 명은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이에요. 31살 직장인 딸 지연 씨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국세 언니, 저희 딸이 집 사려고 대출 준비 중인데요. 서류 보다가 제가 생활비, 송금 내역이 많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딸의 생활비를 매달 조금씩 보태준 거예요. 어느 정도 보내주셨을까요?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가끔 120만 원 보낸 적도 있어요. 월세랑 밥간 하라고요. 이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따님인 지연 씨는 직장인이시죠? 맞아요. 세후 29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연 씨 월급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거의 적금이랑 청약, 주식 계좌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연 씨 월급 모으고 어머니가 보낸 돈으로 생활비하면 세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직장인이 된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부모님 돈으로 생활하고 본인 월급을 자산 형성에 썼다면 그 지원금은 단순한 생활비라고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 도와준다는데 그걸 증여로 과세하죠?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마음이 아니라 이 돈의 흐름을 봅니다. 자, 이 경우 정리하면요. 그럼 자녀 지연 씨가 받은 돈을 생활비로 받은 게 아니라 증여받은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그렇게 검토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송금하실 때 메모에 생활비라고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연 씨에게 경제적 독립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모 돈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원해준 돈은 생활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증여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을 볼게요. 상담 오신 분은 아들과 손자녀가 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유학자금을 보내줬습니다. 아니, 국세 언니, 제 자녀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 물가가 좀 비싼가요? 제가 생활비랑 손주 교육비 좀 보태준 건데 이것도 세금 내야 하나요? 이것도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국세청 예규를 보면요, 아주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끼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래 증여세가 안 붙는 게 맞아요. 다시 말해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이 도대체 얼마냐는 거죠. 국세청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진짜로 생활비로 쓰였는지 아니면 자녀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 쓰였는지 세무서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사용처를 세무서에서 조사한 후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아이가 미국 연주권자이고 미국에 사니까 한국 세금이랑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증자가 증여 당시 국내 주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비거주자라고 하는데요. 수증자가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해외에 있으면 세금 신고는 자녀 대신 증여자인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돼요. 즉 해외 거주 자녀도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외 송금 한도 내로 은행에서 승인받고 보냈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자녀가 실제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송금한 돈이 실질적으로 사용처가 증빙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은행에서 신고하고 저는 송금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송금 한도와 세금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상담하신 분의 경우에는 아들과 손자녀가 다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 보내준 돈이 손자의 학교 등록금 사용됐더라도 부양 의무는 그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보내준 돈은 증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상담실에 어머니와 29살 아들이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국세 언니, 얘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줬어요. 이건 당연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거의 3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드님 통장에는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있나요?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내준 돈이 2천만 원이 있고요. 주식도 조금 있고 청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아들에게 100만 원씩을 보내줬는데 아들이 이것을 다 모아서 저금을 해놓은 거죠.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너 2천만 원이나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가 생활비 보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내준 돈을 다 잘 모아놨다.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도 해서 좀 금액이 커졌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경우에도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취업준비생 생활비처럼 돈을 보내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보내준 돈으로 생활하고 남은 돈으로 자금을 계속 쌓아두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둔 돈은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10년간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리고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액은 안 나오지만 증여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상담하신 어머니가 답답한 듯 말씀하셨어요. 취준생이면 다 괜찮은 줄 알았다. 맞아요. 소득이 없다는 점은 받은 돈이 정말 생활비로 쓰였다면 증여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받은 돈이 정말 생활비로 쓰였는지 아니면 본인 자산을 보전하는 구조가 되었는지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취준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과세는 아닙니다. 같은 돈 100만 원인데 결과가 다르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많은 분들이 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같은 부모 돈인데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왜 문제가 되냐. 바로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같은 100만 원을 보내주더라도 누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3살 대학생 민수는 소득이 없습니다. 부모가 월세인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고 학원비도 받은 돈은 바로 학원비로 나가고 식비와 교통비만 필요한 만큼 보냅니다. 민수는 받은 돈을 따로 모을 수가 없었어요.
월세, 식비, 교통비, 학원비로 다 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선 사례와 달라요. 민수는 소득이 없고 부모님이 보낸 돈이 모두 생활비, 교육비로 직접 쓰였고요. 금액도 과도한 사치가 아니라 필요한 생활비로만 사용됐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가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생활비, 교육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금액보다 어디에 사용됐는지 실질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돈,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직장인 자녀에게 반복 송급하는 돈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자기 소득으로 생활 가능한 상태라면 부모 지원금은 생활비보다 증여쟁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유학생 손자녀에게 송금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양 의무가 없는 손자녀에게 송금하는 돈은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죠. 해외 송금 자료는 무엇보다도 국세청에서 모두 조회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 돈으로 생활하고 자녀 소득은 그대로 모으는 구조가 특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생활비를 보내줬다곤 하지만 자녀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구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보낸 돈이 적금, 주식, 청약, 전세자금으로 이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성격이 확 달라져서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금하실 때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는 것, 이것은 단순한 보조자료일 뿐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무조건 생활비라고 우기시기보다는 증여공제 범위 안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합산공제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가족 간 작은 거래, 오늘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녀의 생활비 그리고 부모님의 부양비, 이 생활비는 이름이 아니라 구조를 잘 짜셔야 됩니다. 직장인 자녀에게 매달 보내는 돈, 취업준비생에게 보낸 생활비, 대학생에게 직접 내준 월세와 학원비,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세법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지금 우리 집도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자녀 월급은 그대로 모으고 있지 않으신가요? 모은 돈이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진 않았는지, 이미 몇 년째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자산승계 전략실에 문의하셔서 현재 우리 집 구조가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집 돈의 흐름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국세언니 김혜리였습니다. 국세언니TV 앞으로도 자산가의 실제 고민을 해결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방심하는 주제, 부모 카드 사용은 왜 현금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상담실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